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명목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6년에는 89.7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퇴직금도 1997년 2871만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1788만엔까지 하락했고 21년간 1000만엔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 각국은 착실하게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임금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싱가포르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엔겔 지수도 20년 동안 급상승했습니다. 엔겔 지수는 일정 기간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가계 소득이 낮아질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엔겔 지수가 급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할 것인지, 기시다 총리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주로 기업이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려면 우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임금 상승의 논리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아베 및 스가 정권의 아베노믹스는 이 논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막대한 돈을 시장에 푸는 금융 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 수출형 대기업이 성장하고 그 혜택이 연관된 중견 중소기업에 끼치게 되어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가게가 윤택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득권자들과 대기업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임금 수준은 오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비리나 원인도 있었겠지만 사회나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가 임금 상승의 논리를 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임금 비율은 비정규직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비용이 하락되는 효과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특징적인 점은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좀처럼 도태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일본 정부는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원활화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도 일본 기업들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업이 내는 세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자본금, 종업원 수 등에 근거하는 외형 표준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면 세부담이 없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연명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의 2019년 집계에 따르면 법인 전체에서 적자 법인 비율은 무려 6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자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고작인 중소기업이 노동자가 만족스러워할 만큼의 임금을 올려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구조적인 문제는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용 형태별 임금을 후생 노동성의 2020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서 살펴보면 정규직은 연령 42.2세, 근속 연수 12.5년 기준 32만 4,200엔이었고 비정규직은 연령 48.8세, 근속 연수 8.7년 기준 21만 4,800엔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총무성의 2020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2,090만 명이었고 고용자 전체 5,620만 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7.2%에 달했습니다. 1989년에는 약 20%였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어난 탓에 일본의 평균 임금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법 규제나 일하는 곳의 가치관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경영 환경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정규직 사원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리 해고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잉여 인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평범한 이유 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의 근로자를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파트타임, 고용노동법 등을 개정해 작년 4월부터 대기업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합리적인 대우 격차가 없어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해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고 하는 기업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 등의 고용을 늘리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전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중소기업과 정사원을 지키는 법규 재정책 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처럼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정권이 제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일본의 임금 수준이 상승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임금을 올려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시다는 지난 10월 8일 연설에서 12회에 걸쳐 분배라는 말을 사용한 반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분배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분배가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분배에 의한 임금 격차가 해소된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0월 31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 유지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쇼일 뿐 자민당이 과반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9월 일본에서는 실수령액 150만엔이라는 키워드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빠듯한 일자리가 일본에 만연해 있다라는 묘사로 한때 트위터 트렌드 랭킹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수령액 150만엔이라는 키워드는 지금도 일본 트위터 상에서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지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어가주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